자, 한능검을 가장 한능검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오늘 영정법, 대동법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균역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저기 앞에 고대부터 중세까지 수치체제, 조세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토지세, 전세, 그 다음 특산물 부과하는 공납, 그 다음 노동력 부과하는 역. 근데 삼국시대는 다 건너뛰고 0만 15세 이상이었다.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죠. 그런데 통일신라 시대 토지세인 전세와 역에 대한 기준을 제공해서 이게 고려하고 조선까지 온다. 토지세는 생산량의 10분의 1, 이게 고려 조선까지. 통일신라입니다. 그리고 역은 16세 이상 60세 이하, 이게 고려 조선까지.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생산량의 10분의 1은 10분의 1인데 태조 왕건이 치민 유도를 표방하면서 10분의 1을 걷되 토지 비옥도에 따라 3등급. 그리고 고려시대 공납은 상공이 있고 별공이 있다. 역은 군역 요역이 있다. 시험에 나올 게 없죠. 그래서 수치체제 조세제도가 시험에 나오면 조선께 나옵니다. 특히 90%는 대동법, 균역법으로 출제가 됩니다. 앞의 내용은 선택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의 토지세, 전세 이야기 해봅시다. 조선에서는 처음 태종 때 토지 1결당 생산량을 처음에는 300도로 상정합니다. 조금 이게 어려운 이야기고 한능검에서는 정답으로 출제가 안 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들어보세요. 그냥 설명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300도로 상정해 놓고 그럼 10분의 1, 30도씩 세금을 걷었는데 항상 300도를 수확할 수는 없잖아요. 흉년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재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관리가 가서 야, 이번에는 조금 이런 부분에 손해를 봤으니 토지 1결당 220도 생산한 걸로 해가지고 10분의 1인 22도 세금 내세요. 이걸 다펌, 관리가 다펌한다. 손실을 다펌한다. 손실 다펌 혹은 다펌 손실법이라고 하는데 별로 시험에 수험항사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종은 야, 토지 1결당 300도 생산된다라고 최대 300도입니다. 10분의 1씩 세금 걷는 것도 이거 불합리하다. 왜? 양반들의 토지는 거름도 잘 쓰고 그러니까 비옥하지만 농민들의 토지는 비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맞죠? 그래서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토지의 크기를 달리해버립니다. 아, 너무 어렵다. 이거는 그쵸. 우리 조교 선생님 어렵지 않는 검에서는 1등전 1결과 2등전 1결, 3등전 1결의 각각 크기가 달리하는 건데 그냥 이걸 그냥 비옥도에 따라 토지의 크기를 달리하는 전분 6등법이고, 토지의 1결의 크기는 각각 달라졌지만 1결당 풍흉에 따라서 상상년부터 하하년까지, 상상년은 토지 1결당 20도, 하하년은 토지 1결당 4도만 세금 내게끔 차등을 둔 게 바로 연분 9등입니다. 이해하기 싫으시면 비옥도에 따라 전분 6등법, 그 다음에 풍흉에 따라 연분 9등법, 세종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농민들의 설문조사까지 하면서 만든 법입니다. 중요한 건 세종 때 연분 9등법, 전분 6등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니까 토지 1결당 최대 30도까지 세금 내야 되는 걸 제일 많아봐야 20도, 적게는 4도까지 연분 9등으로 맞춰줬으니 세종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근데 연분 9등도 실패합니다. 중단되게 됩니다. 성종 때인데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왜 실패할까요? 양반에게는 관료가 상하년 합시다. 근데 뇌물 바치지 못한 가난한 농민들에겐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상상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다시 그냥 생산량의 10분의 1로 갔는데 나중에 이제 인조 때, 인조 그러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근데 인조 때 참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인조 때 영정법을 시행해서 토지 풍흉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해 농사 풍흉에 상관없이 무조건 토지 1결당 4도만 세금 내래요. 그래서 여러분 영정세는 4도입니다. 굉장히 세금을 줄여준 거죠. 그러니까 자영농은 일단 만세를 외칩니다. 그런데 각종 부가세가 추가가 됩니다. 세금 운송할 때 내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운송할 때 쓰는 창고비라든지, 아니면 자연 소모비, 시간이 지나면 쌀 무게가 좀 가벼워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농민이 직접 부담하게 만들다 보니까 크게 도움받지 못했던 게 바로 영정법이다. 중요한 건 영정법은 인조 때고 토지 1결당 풍흉에 관계없이 4도 끝납니다. 토지세 끝! 공납값이다. 집집마다 특산물 부과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납은 항상 다른 세금보다 농민들 힘들게 만듭니다. 특히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산물을 여전히 부과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마을 단위로 뭔가 부과되면 집집마다 n분의 1 해서 공동 납부한다, 공납이지 않습니까? 대표를 사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물건을 사서 막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또가 야 우리 고을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만 지어. 사또인 내가 우리 고을에서 할당해야 되는 공납의 양을 사또인 내가 대납업자 이용해가지고 바칠게. 사또인 나에게 돈을 내. 사또인 나에게 비용을 내. 그런데요. 사또가 비용을 너무 많이 걷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납업자랑 막 짝짝꿍해가지고 막 돈을 벌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사또, 우린 당신에게 돈 주기 싫습니다. 우리 고을의 공납은 우리 고을 주민들이 n분의 1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또가 용돈이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사또가 농민이 직접 납부하는 걸 막을 방자 방납이에요. 그 방납의 폐단 때문에 여기저기 고을 농민들이 힘들어한다라고 하니 조강조가 이이가 유성룡이 바로 수미법을 주장합니다. 조강조, 이, 유성룡의 수미법. 수미법은 뭔가요? 쌀로 받자 세금을. 쌀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공납의 폐단이 방납으로 나타나는 건 지금 특산물을 내야 되는 과정에서 나는 저기 전라도 완도에 사는데 갑자기 오징어? 오징어가 잡히나? 오징어는 강원도에 잡히죠. 뭐 완도에도 잡히면 제가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특산물이 부과되니까 생겨나는 그 폐단, 방납의 폐단 때문에 쌀로 누구나 세금 낼 수 있도록 하자 수미법이 주장되어진 거고 이 수미법이 현실화된 게 바로 광해군 때 대동법입니다. 광해군이 경기도 일대에서 선해창이라는 관청을 만들고 대동법을 시행하는데 대동법은 누구나 쌀로 세금 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특산물은 집집마다 내는 거였죠. n분의 1. 근데 대동법은 쌀로 세금 내게 하는 거 수미법을 받아들였는데 집집마다 쌀을 얼마씩 내라가 아니라 토지 일개당 쌀을 얼마씩 내라로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전문용어로 집집마다 n분의 1이라는 공동납부가 토지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공납의 전세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싫어해? 지주가 싫어하지. 땅이 많은 부자들 싫어하지. 그러니까 지주의 반대 때문에 전국 시행되기까지 1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동법은 시행이 됐어요. 일단 경기도에서 쌀로만 세금 들어와요. 그럼 국가가 쌀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잖아. 각 지역에 특산물이 필요로 하잖아. 그럼 각 지역의 특산품 공물을 사기 위해 내려보내는 상인 집단이 등장하는데 이상하게 한능검에서는 대동법 시행으로 공인이라는 상인 집단이 등장했다. 이것만 정답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공인이 등장해요. 대동법 시행으로. 여러분 공인이 물건을 사러 가면 현금 들고 갈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쌀 들고 대구에 사과 사러 가는데 쌀 들고 가겠냐고. 상평통보 들고 갑니다. 물론 이제 상평통보는 인조 때 처음 만들어지고 또 효종 때 숙종 때 상평통보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죽제품이 필요한 경우 돗자리. 그럼 담양이 유명하죠? 그런데 만약에 공인이 대나무 사다가 왕한테 주고 네가 만들어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인이 많은 돈을 수공업자에게 주면서 야 주변에 사람들 좀 더 사가지고 이걸로 인건비하고 재료 사가지고 돗자리 100개 그 다음 죽부인 50개 이해되시죠? 이렇게 바쳐. 그럼 이게 뭐냐면 바로 선대제 수공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인이 전국 각지에 뭔가 사러 온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시도 발달하고 화폐도 점점 유통이 될 거고 이해되세요? 공인이 화폐 들고 다니니까. 그리고 선대제 수공업도 발달하고 이게 상공업 발달 아니야. 이걸 시험에는 최근에는 어떻게 출제하냐면 상품 화폐 경제가 대동법 시행 이후에 발달했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됐나요? 근데 이렇게 대동법이 시행되고도 여전히 별공 혹은 왕에게 바치는 진상품 그래서 특산물은 중앙정부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유치미, 상남미 이런 건 진짜 수어망국사 내용인 것 같은데 그 각 관하마다 그 빈민들을 구휼하거나 아니면 군량미로 쓰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쌀을 유치미라고 합니다. 중앙정부에 올라가는 쌀을 상남미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세금을 쌀로 내다 보니까 상남미 양이 늘어나면 유치미는 좀 줄어들겠죠.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만 대동법 시행으로 그냥 공인이 등장했다가 가장 많은 정답으로 출제된다. 대신 아까 영정세는 토지 일결당 몇 두? 4두였죠. 근데 대동세는 토지 일결당 몇 두? 12두인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균역법. 이걸 여러분 조선의 군역 법에 의하면 자유민은 다 군역의 의무를 지한다. 양인 개병제였습니다. 조선 신분제도를 보면 알겠지만 양반, 중인, 상민까지 다 자유민입니다. 자유민이 다 군역의 의무를 져야 하고 혹시 세조 때 보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자유민 남자들은 다 정군이 되어야 한다. 그럼 정군이 군대 갈 때 들어간 경비를 충당하는 친구들을 보인이라고 한다. 그렇게 3인 1조로 움직이는 게 보법인데, 문제는 15세기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조가 보법을 실시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군역도 있지만 요역도 있잖아요. 요역은 노동력 부과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 15세기 요역 현장에 끌려가면 저수지 축조 현장에 끌려가가지고 막 하반신 마비되고 성축조하다가 막 또 장애 입고 오고 광산에 투입되고, 이거 가고 싶습니까? 그 당시 안전모가 어디 있어요, 진장. 그러다 보니까 요역 기피 현상이 생겨요. 근데 15세기 전쟁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군역 대상자를 요역에 투입시킵니다. 이게 군역의 요역화예요. 여러분, 군역의 요역화 현상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보입니다. 태풍 불어서 막 도시 마비되면 군인들 투입되고, 눈 많이 와서 비닐하우스 쓰러지면 군인들 투입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군대 가면 돼, 안 돼? 군대 가면 안 되지. 군대 가면 요역 현장에 끌려가니까. 군대 가는 걸 기피해가지고 정군이 자기 대신 군대 갈 사람을 찾습니다. 대립인을 찾아요. 이게 대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인에게 준 돈에 자기까지 경비를 내가지고 대신 군대를 이렇게 보내는 대립제가 성행한데, 이 대립제가 불법이죠. 또 대립인을 찾기가 어렵죠. 이걸 사또들이 장난질해 먹습니다. 야, 군대 가면 미친 짓이야. 군대 가면 요역 현장에 끌려가. 너 다쳐서 온다. 사또인 나에게 포를 내면 네 군대를 내가 방면시켜주고 내가 대립인을 찾아서 보내줄게. 방군, 군대를 방면해주는 대신에 사또가 포를 받아먹기 시작합니다. 수포제. 그로 인한 폐단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역은 16세 이상 남자들이 져야 되는데 16세가 안 됐어. 어린아이야. 황구, 그 황구란 말이 그 개가 노랗다는 뜻이 아니라 노란 주둥아리. 병아리는 주둥아리가 노랗잖아요. 닭이 되면 하얘지잖아. 아직 16살이 안 된 놈에게도 첨정 포를 내게 한다. 죽었는데 백골에게도 포를 내게 한다. 징포. 도망치면 이웃에게 징수한다. 인징. 이웃 린자 두음법칙입니까? 인징. 친척에게 대신 징후 족징. 그러니까 이 방구수법 폐단이 심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쭉 연결시켜 나가봅니다. 중종 때는 야, 방구수포는 불법이야. 농민들아 그냥 군대 가. 그러니까 농민들이 군대 가기 싫대. 그럼 군포를 국가에 내. 그게 군적수포제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1년에 2필씩 군포를 내고 군대를 안 갑니다. 여러분, 이게 중종 때면, 중종이면 16세기죠. 국가가 농민들에게 군포를 받고 군대를 안 가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 군포 받은 걸로 군대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농민들은 군포 내고 의무병제를 지기 싫어하면, 그러니까 의무병 대신에 군포 내고 군대를 안 오는 게 군적 수포제를 합법화 시켰으면, 그 의무병들에게 군포를 받았으면 군대를 양성해야 되는데 양성하지 않고 있다가 이이가 10만 양병을 주장했다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임진왜란 터졌던 거고, 그러니까 임진왜란 중에 군대를 급히 샀던 게 금요병, 바로 훈련도감이죠. 훈련도감은 금요병입니다. 포수, 사수, 살수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됐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농민들 중에 양반이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양반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군역의 부담을 지는 농민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양인 개병제라고 했는데 왜 농민만 군역의 의무를 지냐고요? 양반 학생 관료라고 해서 빠져버리고요. 중인들은 중역직에 종사한다고 빠져버리고요. 상민 중에 상인들은 상세 낸다고 빠지고 수고업자는 공자 안에 이름 등록시켜놓고 국가 일을 한다고 빠져버리니까 진짜로요. 군역은 농민만 져요. 소세 농민들만 2필의 군포를 내면서 막 고생받고 있으니까 영조가 야, 양반은 이 나라 백성 아니야? 양반도 군포 내. 그랬다가 멱살 잡힙니다. 양반들에게 군포 거두려고 했던 게, 군포 부과 기준을 집집마다 돌리려고 했던 게 이게 호포법이에요. 그거 알려 다 실패했다고 영조가. 그러니까 알았어, 나는 농민들의 부담이라도 절반 줄여버릴 거야. 1년에 2필 내던 군포를 200년 만에 절반만 내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1750년 상황인데 1749년에 비해서 국가 세금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럼 다른 곳에서 국가 세금을 충당해야 되는 겁니다. 충당하기 위해서 토지 있는 놈들 세금 조금만 더 내. 토지 일결당 결작이라고 해서 2두씩 걷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균역법으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지금 앞에 내용은 균역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연결시켜 왔던 거고, 방금 앞에까지 균역법 이전까지 뭐 군적 수포제, 방구 수포제, 뭐 군역의 요역화, 뭐 대립제 이런 것들은 선택지로만 나올 겁니다.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정답은 영조가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2필 걷던 군포를 1필만 거두니까 국가 세금이 부족해져 가지고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2두씩 쌀을 거뒀더라.
상류 신분층에게 명예 군간직을 포를 받고 팔았더라. 그게 선무군간포더라. 그리고 바닷가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었더라. 그게 어장세, 염전세, 선박세더라. 이게 균역법입니다. 여러분 영정법은 풍요에 상관없이 그냥 토지 일당 사두만 세금 내. 대동법은 야 특산물로 세금 걷기 어려우니까 쌀로 세금 걷어. 토지 일당 12두씩. 그러다 보니까 그 12두 쌀을 가지고 국가가 12두씩 받아 먹었으면 아니 특산물이 필요하니까 공인을 전국 각지에 파견해가지고 특산물을 이제 국가가 걷어 사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대동법 시행으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고 균역법 시행으로 영조 때 국가 세금이 절반 줄어드니까 부족한 세금을 보충하게 선무군간포, 결작, 어정세, 염정세, 선박세 어렵지 않죠. 특히 대동법은 지주들의 반대 때문에 전국 시행되지 못하고 숙종 때 가서야 전국 시행됩니다. 이게 정확히 100년 걸려요. 그게 뒷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180페이지랑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 해드리긴 했어요. 실은 이 어려운 페이지 178페이지. 삼정이 뭐다 그것까지 해드리면 여러분 봐봐. 토지세 문제 영정법이 나왔죠. 이게 필기가 안 됩니다. 지금. 그 다음 공납의 문제 대동법이 나왔죠. 군역의 문제 균역법이 나왔죠. 그런데 대동법이 공납에 전세하기 때문에 이게 전적 문제가 돼버린 거죠. 공납도 토지 문제가 돼버린 거라고. 그 다음 군역의 문제, 그 다음 화한국제의 고리대화 문제 이걸 합쳐서 삼정이라고 합니다. 이 삼정이 문란은 세도 정책에 생기고 나중에 삼정이 문란을 시정한 게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문제 풀면서 잠깐 필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세가 있죠. 전세 문제 해결하려고 조선 후기 인조 때 영정법이 시행되었고 그 다음 공납의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방납의 폐단이 생겼고 광해군 때 대동법이 시행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역중에 군포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영조 때 균역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공납이 토지세화됐기 때문에 이걸 토지문제 전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균역법 문제 여전히 군포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황국제의 고리대화까지 이걸 환정이라고 합니다. 황국제 고리대화 알죠? 봄에 쌀 빌려주고 가을에 갚아라. 근데 그게 이자가 돼가지고 못 갚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 후기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 시행되었지만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던 건 이제 완전히 세금 걷기 짜증나는 조선 정부 입장에서도 군 단위, 뭐 현 단위에 아예 그냥 너희 군에 토지세 얼마, 군포 얼마, 황국세 얼마 하고 총액을 딱 정해가지고 걷어버립니다. 이걸 총액제 혹은 공동납제라고 하는데 수험한국사에서는 총액제와 공동납제는 조선 후기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시험에 안 틀리거든요. 그럼 한능검도 당연하겠죠. 총액제 공동납제는 조선 후기 더 이상 고민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제 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세도정칙에 우리가 삼정이 문란했다는 들어본 적이 있죠. 세도정칙에 삼정이 문란했다는 건 세금제도가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세도정치기를 끝냈던 흥선대원군이 전적 문제 해결하려고 양전사업했고 군정 문제 해결하려고 호포법 실시했고 화한국제 고리대화 문제 해결하려고 사창제 실시했다. 그건 대원군 가서 또 아주 중요하게 공부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어쩔 수 없이 강의를 이렇게 해드립니다만 여러분은 그냥 대동법 시행으로 공인이라는 상이 등장했어. 균역법이 시행되면서 부족한 세금을 보충하기에 결작, 선무군간포, 어장세, 염전세, 선박세에 있어서 보통 그런 내용으로 진짜 많이 출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내용만으로도 문제는 풀걸요. 가보겠습니다. 밑줄근 대책. 임금께서 군포를 기존의 절반인 한 필, 두 필 걷던 군포를 한 필만 걷어. 그러니까 부족한 세금을 보충하게 그렇다면 세입이 감소할 텐데 이를 보충하게 대책. 그럼 대책 복에서 오른 것. 양전사업 지계 이건 대한제국 가서 여러분 지계를 지금 처음 들어보겠습니다만 대한제국 공부하고 지계라는 단어를 모르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돼요. 대한제국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토지소유 증명서입니다. 근대적 토지소유 증명서 근현대사 가서 공부하는 거고요. 보세요. 어장세, 염전세, 선박세, 선무군간포, 혹은 결작 쉽잖아요. 그 다음 후신전 휴량전의 명목으로 세입되는 토지를 폐지했다.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직전법이죠. 세조가 직전법 실시하면서 관료 미망인에게 주었던 수조지 후신전, 그럼 죽은 관료 자식에게 주었던 휴량전 등을 폐지시켰다. 이거는 세조 때 이야기니까 충분히 풀어집니까? 균역법 문제가 이렇게 기출되는 거고요. 밑줄근 이법, 이법은 공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납의 폐단이 방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광해군 때 처음 시행됐고 강원도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충청도, 전라도, 이왕은 효종일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소망사가 아닌데 효종 때 충청도 전라도였고 숙종 때 뭐 경상도 실시되면서 인유지역을 제외한 전국 실시되 이렇게까지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은.
그냥 이거는 이 법이 뭐야? 대동법이죠. 공납의 폐단이 방납으로 나타났고 방납의 폐단을 시행하기 위한 거니까. 그럼 이 법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양반에게 군포를 부과했다. 이거는 호포법이에요. 집호자, 집집마다 군포 내라. 그럼 노비도 군포 냅니다. 솔직히 양반에만 군포 내라고 한 게 아니라 노비에게도 군포를 내라고 한 거예요. 집집마다 군포 내니까 이게 대원군의 가장 큰 업적인 거고. 일결당 우리는 지금 사두로 공부시켰죠. 실은 사두에서 육두까지입니다. 이게 영정법이에요. 토지 일결당 사두, 보통 사두로 나오는데 여긴 육두까지 나왔네. 비옥도에 따라 토지를 육등급, 이거는 세종 때 뭡니까? 전분 육등법이라는 거. 이거 진짜 세종 때인 거 알아야 됩니다.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쪼개면 세종이고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쪼개면 고려 태조 왕건이었어요. 이거 진짜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선무군간포. 이건 균역법이죠. 영조 때 균역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 특산물 대신 쌀, 배, 동전 등으로 납부했다. 여러분 특산물 대신 쌀로 내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납의 전세화. 그 다음 여러분 배나 동전까지 나오는데 보시면 제가 이 표현을 할까 말까 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물물 교환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동법 시행으로 공납의 전세화 현상도 있었지만 조세의 급납화 현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세를 돈으로 내게 됐다. 실제로 조세의 급납화가 법제화된 건 가보 1차 개혁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근현대사 가서. 그래서 여러분 특산물 대신 쌀로 세금 내자. 이게 대동법이잖아. 아니 수미법을 현실화시키는 거잖아. 근데 쌀 대신 이런 걸로도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죽었다 깨나도 대동법이 아니죠. 됩니까? 돼요? 대동법으로 가장 많이 기출되는 건 실은 공인 등장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두 문제 풀고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